전 울산광역시 의원을 역임했던 백운찬입니다. 북구에 거주하고 있고 30년간 장애아이들과 함께 장애아이들의 성장과 그리고 발달을 위해서 지원했던 그런 일을 했고요. 장애아이들 지원하는 그런 일을 해왔는데 30년 하고 나니까 이것만이 이 장애아이들을 좀 도와줄 수 있는 길이 아니구나. 좀 제도적으로, 정치적으로 현실적인 어떤 그 지원을 더 크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나같이 장애아이들을 직접 지원하고 있는 사람들 100명을 도와줄 수 있는 일은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던 끝에 이제 현 국회의원인 이상헌 의원이 정치를 한번 해보지 않겠나 해서 이제 현실 정치에 입문하게 되었는데요. 바로 광역시 의원이 되고 한 번 딱 하고는 이번에 다시 재선을 못해서 지금은 낙선자로서 그냥 쉬고 있고 더 큰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선거는 400표 차든 뭐 한 표 차든 사실 떨어진 건 떨어진 거고 별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뭐 제 주변에 있는 우리 구의원님 중에 한 분은 지난 보선 때 4표차로 떨어진 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저는 그 표차가 근소하다, 뭐 크다 그런 생각이 없었는데 나중에 이렇게 찾아보니까 뭐 414표 차이더라고요. 사실 414표면은 어떻게 보면 뭐 208표만 이제 저쪽 찍을 사람이 저를 찍으면 이제 제가 이기는 그런 그 뭐 표 차이인데 그러나 그건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처음에 떨어졌을 때는 뭐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떨어지고 난 뒤에도 활동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제 좀 정치적인 활동을 하려다 보니까 정말 배지를 달고 있을 때하고 또 배지를 달지 않았을 때는 그 정치인이 정치 활동을 하는데 굉장한 차이가 있구나. 그런 걸 정말 요즘은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에 떨어졌을 때보다 오히려 지금이 더 제 피부에 와닿고 현실을 직시하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214표 뭐 이런 표 차이는 크게 의식하지 않고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배지를 달고 있을 때는 제가 가야 할 곳, 가지 않아도 될 곳, 뭐 가면 안 되는 곳이 거의 없었죠. 그 주민들이 있는 곳이면 또 우리 의원들이 가야 되는 곳이면 어디든지 그냥 뭐 초대 받았든 안 받았든 가서 듣고 보고 또 느끼고 그것을 또 어떻게 정치적으로 풀어낼까 정책으로 담아낼까 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그래요. 이거 배지를 안 달고 있다 보니까 또 그 저와 경쟁했던 현 의원님하고 다른 의원들이 계시니까 거기 가가지고 뭐 또 지금은 이게 이제 정치 그 지형이 달라지다 보니까 어디 뭐 현장에 가보면은 행사장이나 어떤 주민들이 있는 현장에 가보면 우리 민주당 쪽에 있는 정치인들은 거의 없어요. 저 혼자 뭐 그냥 있는 그런 때가 많은데 그래서 솔직히 좀 위축되기도 하고 또 좀 쭈뼛거려지기도 하고 또 크게 막 그 반겨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잘못 왔나 이럴 때도 있고 그러나 이제 정말 그 주민들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내가 가서 다시 보고 또 듣고 느끼고 그것을 또 나의 정치적인 어떤 방안으로 담아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가기는 가는데 옛날만큼 그렇게 막 발걸음이 가볍거나 또는 자연스럽거나 또는 막 좀 그 갔다 오고 난 뒤에 좀 뭔가 좀 뿌듯하거나 이런 거는 좀 솔직히 좀 없어요. 없고 상당히 그 좀 위축됐다 그래야 되나? 그래서 이제 그걸 벗어나기 위해서 다른 그 후배 의원들이나 동료 의원들이나 또 다른 정치하는 분들과 같이 가자고 이렇게 하긴 하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배지를 달고 있을 때와 배지를 달고 있지 않을 때는 주민들은 뭐 못 느낄지 모르겠지만 상대 함께 정치하고 있는 상대 당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좀 조금 불편한 그런 것도 없지 않아 그런 것도 표현을 하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죠. 그들은 뭐 못 느낄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말을 해야 꼭 아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전해오죠. 그런 것들이 그 눈빛이나 또는 어떤 몸의 태도나 저는 또 특별히 심리 운동을 전공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어떤 행동 또 움직임을 보면 어떤 뭐 내용을 담고 있거나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다 하는 것이 굉장히 분석적으로 좀 와닿거든요. 그래서 좀 더 그렇게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옛날에 우리 당에 정치하는 분들은 크게 막 이렇게 국민의힘이나 또는 그 진보당이나 이런 데 계신 분들에 대한 거부감 없이 같이 그냥 우리 함께 정치하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가졌던 것 같은데 응집력이라든지 또는 그 자기들만의 어떤 그 판을 깔려고 하는 그런 것들은 국민의힘이 오랫동안 정치를 이 지역에 세워왔기 때문에 그런 딱 틀을 잡고 있고 또 그런 나름대로 기준이 서 있다 그래야 됩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이제 자기들이 인사말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걸 통해서 막 할 수 있는 이야기도 이제 아무래도 상대 당의 사람이 있으면은 조금 불편할 때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뭐 시장님이나 이런 분들은 같이 함께 그냥 편안하게 뭐 인사도 하고 또 오셨다고 뭐 이야기도 해주고 하는데 이제 같이 앉아 있는 사람들의 눈빛은 조금 경계하거나 불편해하거나 그런 게 분명히 좀 있습니다. 예. 뭐 김도겸 시장님은 이제 아무래도 그 의식적으로라도 뭐 이제 민주당에서 온 저를 또 이렇게 한마디 해주는 것이 또 예의니까 그렇게 해주고 하는데 뭐 굉장히 국민의힘에 있는 정치하시는 분들은 그런 의전 또 그 자기 당 사람들에 대해서 홍보해주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우리가 할 때는 좀 그런 게 굉장히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걸 할 때 아무래도 우리 당에 사람이 있으면 조금 불편한 게 있는가 보더라고요. 뭐 근데 또 더군다나 이제 그 정치하는 사람들보다는 예전에 우리와 함께 막 일했던 그런 이제 단체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눈치를 볼 수밖에 없죠. 좀 눈치를 봅니다, 사실은. 가끔 한 번씩 좀 착각을 하실 때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건 아니고, 김덕겸 시장님은 그 어떤 그 인사말을 한다든지 이런 연설을 할 때 보니까 굉장히 그 한 사람 한 사람 잘 챙겨주더라고요. 이렇게 자기 당에 있는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정말 그 자기 참모들까지 아주 세세하게 이렇게 챙겨주고 정치적으로 그런 것들은 정말 탁월한 그런 능력을 가지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게 제가 이렇게 딱 눈에 띄면은 뭐 또 우리 당이라고 뺄 수는 없으니까 또 이렇게 인사를 하기도 하는데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보면 자기 당 홍보라든지 그 자기 당 식구들 띄우는 이런 것들은 정말 잘하시죠. 예. 이제 그 이야기를 하려면 이제 우리 어머니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제 가족사를 짧게 이야기하면 제가 이제 5살 때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우리 어머니가 제가 사형제 중에 셋째인데, 우리 큰형님이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갈 때 의사를 만들겠다는 꿈을 가지시고 그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 선생님 집에 식모로 들어가시고 우리 형을 그렇게 공부를 시키고 또 뭐 우리 형님은 그렇게 공부할 때 우리는 이제 좀 가족이 뿔뿔이 저는 절로 가고
형님은 제 위에 바로 형님은 초등학교밖에 졸업을 못하고 그 친척집 농공장에 취직을 하고 동생은 친척집에 맡겨지고 이런 식으로 가족이 다 뿔뿔이 흩어졌을 때도 있을 만큼 가세가 기울고 이제 힘들었죠. 그래서 이제 제가 절에 갔다가 와서 시골에 오니까 친척집에 있는 동생을 데리고 오니까 이제 우리 어머니는 형님 공부한다고 가고 안 계시고 저하고 제 동생하고 둘이 이제 소녀 가장처럼 이제 시골에서 그렇게 중학교를 마치고 제가 중학교 졸업하고 바로 아무 그거 없이 무턱대고 울산으로 그냥 80년 1월 1일 날 울산으로 도망오다시피 가출하다시피 해서 왔어요. 와가지고 이제 그 번덕이라는 마을 저 일산지 앞에 거기 떡방앗간에 이제 취직을 해서 1년간 떡방앗간에 일도 하고 또 팥빙술 장사 그 리어카에 행상도 하고 뭐 군밤도 구워 팔기도 하고 또 이 가스 배달도 하기도 하고 하여튼 가전 이런저런 일을 하면서 이제 BBS 고등학교라는 야간 고등학교를 제가 또 좀 다녔어요. 그러고 난 뒤에 이제 1년 꼽는다 그러죠. 이제 1년 늦게 다시 고등학교에 이제 들어가게 되었고 그때 우리 어머니가 이제 큰형님 뒷바라지 하시다가 울산으로 이제 내리고 오시게 된 거예요. 제 동생하고 다 이제 제 자취방이 우리 집이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살았는데 그때 우리 어머니가 처음 취직을 한 곳이 어디냐면 메아리 학교. 메아리 학교에 이제 그 당시는 보모죠. 보모로 이제 취업을 하셨는데 뭐 말이 좋아 보모지 빨래하고 밥하고 아이들 그 밤에 이제 잠자리 도와주고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해야 되는 그런 일을 하셨는데 한 12년을 그 일을 하셨어요. 하면서 저는 이제 우리 중앙고등학교를 다니면서 거기에 학교 내에 있는 구내 매점에 빵을 파는 빵돌이 이제 하면서 공부도 하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공군사관학교를 시험을 쳤는데 제가 낙방을 해버렸어요. 그 공군사관학교 시험 치고 떨어지고 있으니까 그 당시 이제 돌아가신 박무덕 그 이사장님 교장 선생님이죠. 그분이 이제 저를 아주 좀 어여삐 예쁘게 보셨어요. 그래서 열심히 살고 성실하다 이래가지고 이제 참 그 큰아들처럼 막 그렇게 저를 대해 주시고 하셨는데 이분이 이제 우리 어머니하고 이야기를 뭐 하셨겠죠. 그래가지고 저는 대학을 포기하고 이제 공군사관학교 시험 치고 대학을 포기하고 방앗간에 일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 대구대학교 사범대학 학장님이 전화가 왔어요. 공부를 하고 싶으면 대구로 올라와라. 박무덕 교장 선생님이 너를 추천을 했다. 그때 대구대학교가 후반기 모집이라 그러죠. 그때 우리가 이제 학력고사 쳐놓고 이제 후반기 모집이었으니까 후기 모집이었으니까 올라오고 싶으면 올라와라. 그래서 이제 부랴부랴 원서를 써가지고 접수를 하고 사범대학 특수교육과 야간 학부에 이제 제가 입학을 하고 낮에는 그 대학원 선배님들이 다니는 연구소 언어장애 클리닉이라는 그 언어청각장애 클리닉이라는 연구소에서 이제 막내 연구원으로 입학도 하기 전에 그 야간에 주간 취업을 하고 야간 고등학교를 다닌 거예요. 그렇게 이제 2년을 하다가 군대 갔다 와서 이제 그 연구소에서 다니고 있던 어머니들이 제가 군대 갔다가 나오는 제대하는 시간을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제가 좀 그 연구소에서 좀 잘했던가 봐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제가 군대 갔다 오니까는 조그마한 정말 그 잠자는 방 하나, 그 다음에 아이들 가르치는 한 2평짜리 방 하나, 그리고 그 간단하게 식사 준비할 수 있는 뭐 앉았다 일어섰다 할 수 있는 부엌, 그 정도 공간에다가 이제 아이들을 지도할 수 있는 방을 딱 꾸며놨더라고요. 그래 놓고 이제 저보고 아이들을 좀 맡아달라. 그래서 이제 3학년, 4학년은 정말 그 아이들을 가외 지도를 하면서 장애 아이들 가외 지도를 하면서 이제 학교를 졸업을 하고 졸업하자마자 이제 지금 하고 있는 그 장애 아이들 치료 재활
뭐 이런 쪽에 센터를 설립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면 제가 지금까지 오면서 이제 공부하고 또 이쪽 그 일을 하게 되고 또 거기서 우리 장애 아이들을 돌보고 하는 모든 것들은 우리 어머니가 이제 저희 선배가 된 거죠. 그리고 우리 어머니는 수화도 잘하시고 그 장애 아이들하고 있다 보니까 또 이제 뭐 장애 아이들을 어떻게 돌보고 어떻게 지원해 줘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학문적으로 배우면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시기까지도 우리 어머니는 그 우리 집에서 운영하는 그 생활 24시 그 생활하고 있는 아이들의 선생님들의 정말 선배 선생님처럼 그렇게 계시다가 이제 지병이 생겨가지고 돌아가시긴 했는데 아무튼 뭐 저의 일생에는 우리 어머니의 영향이 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제 짝지도 대학교 제 후배인데 제가 이제 대학교 군대 갔다가 대학을 처음 군복을 입고 들어오면서 처음 만난 사람이 제 짝지입니다. 그 전에는 얼굴도 알지도 못했는데 근데 이제 우리 짝지가 그때 그 교수님 연구실에 조교로 있었기 때문에 아마 복학하는 그 학생들 명단을 다 가지고 있었던가 봐요. 사진하고 이런 것들을. 그래서 신상을 가지고 있으니까 제가 이제 그 대구대학교 교문을 들어서는데 우리 짝지가 이렇게 밖에 나오다가 제 명찰을 보고는 백운찬 선배님 뭐 제가 그 교수님 조교실에 있습니다 하고 저를 기다렸다는 식으로 이제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 사람이 제 짝지가 될 줄은 몰랐죠. 그렇게 해서 이제 대학교 3학년, 4학년을 같이 이제 공부를 하고 같이 졸업을 하고 이제 돈이 없으니까 석사는 내가 먼저 하겠다. 그리고 우리 짝지는 석사는 저보다 이제 제가 졸업하고 난 뒤에 석사를 하고 짝지가 졸업을 할 때까지 제가 또 공백기를 가지고 있다가 박사과정은 같이 갔어요. 같이 입학해가지고 같이 공부하고 같이 논문 쓰고 같이 학위를 받고 졸업을 한 거죠. 과는 같은데 전공이 좀 달라요. 저는 그 정책 이쪽으로 했기 때문에 특수교육 중에서도 이제 장애에 대한 정책 이런 그걸 특수교육 리더십이라 그래요. 특수교육 리더십을 했고 제 처는 이제 정서 심리 쪽에 공부를 하면서 부모 교육, 부모 지원 이쪽으로 이제 논문을 썼어요. 그래서 우린 같이 공부를 했어도 서로에게 이제 이렇게 도움은 줄 수 있어도 서로 그런 공유하거나 그러지는 못했네요. 그래서 저는 특수교육 리더십에서 이제 장애아동 보육교사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썼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장애아동 어린이집에 있는 선생님들이 굉장히 그 선상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교육도 아니고 복지도 아니고 보육이잖아요. 그 다음에 또 이 사람들은 그 특수교사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또 일반 교사도 아니에요. 장애 영유아 보육교사라 그러거든요. 굉장히 그 전체에 잘 이렇게 흡수되지 못하는 아주 특별한 집단이기 때문에 이들이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치료적인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교육을 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돌봄을 하는 사람이냐, 사실 우리 현장은 이 세 가지가 다 있거든요. 그래서 내 정체성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이 사람의 태도와 지원의 성격이 확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으로 장애 아동들과 함께하는 장애 아동 보육교사들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일하고 있으며 이들이 일하는데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지원이 필요한가, 이걸 제가 이제 알아보고자 했던 거죠. 알아보니까 이 정체성이 굉장히 혼미하더라고요. 그만큼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뚜렷하게 딱 분절적이지 않고 굉장히 다학문적이고 좀 또 다목적적이고 또 그 장애 영유아들의 욕구가 한 가지가 아니고 굉장히 이제 다변적이고 다양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와 함께 있는 우리 선생님들 역시도 좀 정체성이 그렇게 다양하지 않았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교 기독교입니다. 기독교인데 교회는 굉장히 오래 다녔어요. 제가 절에서 행자 생활을 아까도 잠깐 이야기했지만은 1년을 제가 행자 생활을 했거든요. 부산에서 행자 생활 1년 그때 뭐 나이 해봐야 11살 초등학교 4학년 때니까 11살 때지 싶은데 그때 1년간 이제 절에서 행자 생활을 하면서 어린 마음에 어떤 그 종교라기보다는 그 스님에 대해서 너무 좀 상처를 받고 그 불교라는 종교를 보기보다는 그 스님이라는 사람을 이제 너무 좀 의식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도망쳐 나오고 집에서 이제 동생과 함께 살면서 그냥 그 반대 심리로 아마 교회를 가게 된 것 같아요. 그래 이제 그 절에서 있었던 아픈 그런 그 과거가 있어서 그런지 절에 대한 어떤 그 스님에 대한 부정적인 그런 게 자꾸 잠재가 돼 있어가지고 제가 한동안 절에를 못 갔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산에 가도 제천은 절에 가고 이제 법당에도 들어가고 하는데 저는 절 그 입구까지만 같이 가지 그 안에 이렇게 들어가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 절 법당이라든지 이제 이런 데서 나오는 특유의 그 향, 그 절 냄새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요즘 그게 극적으로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제 어디에 가도 뭐 절에 서슴없이 들어가고 스님들하고도 아주 그 대화도 많이 하고 그래서 우리 백년사에 있는 뭐 천도 스님이라든지 또 우리 백선안에 있는 뭐 스님이라든지 이런 분들 또 우리 동네에 있는 또 서장사에 계시는 그 돌아가신 스님이 계신데 번국 스님이라고 있었는데 그런 분들하고는 아주 정말 제가 굉장히 그 공부도 같이 많이 하고 또 많은 대화들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아주 요즘은 절에 가면 오히려 편안하고 그래서 맞아요. 그게 제가 아까 고백했다시피 고등학교 때 그렇게 어렵게 공부하면서도 교회 한 2년간 교회 오빠 했어요. 제가 회장을 2년간 했거든요. 그것도 개척교회에 아주 개척교회는 그 깐깐하잖아 사람들이 그죠? 그래서 진짜 제복 입으면 잘 어울려요. 특히 공군. 우리 아들이 지금 공군을 갔는데 늦게 이제 음악하다가 공군을 갔는데 이제 2개월 되었어요. 28인데 그래도 공군이 멋있죠. 파이럿. 이제는 뭐 얼마든지 이야기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다시 뭐 이렇게 되새김을 해도 아무런 뭐 문제가 없는데 사실은 그때는 참 그게 좀 충격과 아픔이 컸던가 봐요. 이제 제가 우리 어머니를 따라서 절에 갔을 때는 우리 어머니가 이제 내가 4학년 올라가고 내 위에 바로 형이 초등학교 6학년 졸업을 하는 해인데 이제 졸업도 안 하고 그냥 우리 어머니가 저하고 제 위에 형을 데리고 부산에 있는 절로 이제 같이 가자 해서 갔어요. 그러니까 가니까 처음에 간 데가 이제 부산의 그 금강원 공원 안에 이렇게 들어가면은 뭐 금호암인가 하여튼 수정암인가 하여튼 정확한 이름이 제가 절을 몇 군데 다녔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한 달, 2달 조금 안 되게 기본 뭐 이런 저런 거 좀 가르치고 이렇게 그 스님은 또 이렇게 병풍을 쳐서 제가 이제 종이 잡아주고 물이나 떠다주고 이러면은 정말 쌀밥 주고 하니까 저는 좋았죠. 근데 우리 형님은
이틀 딱 있어 보더니 나는 못 있겠다. 그래서 우리 형님은 좀 성격이 좀 암띠거든요. 좀 굉장히 그 내형적인 그런 성향이라서 나는 여기 못 있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어머니가 우리 형을 데리고 다시 나만 남겨놓고 우리 형을 데리고 외관에 있는 우리 이제 당숙이 하는 그 농방에 갖다 데려다 주고 이제 우리 어머니는 시골로 가셨는데 그때부터 이제 제가 절 생활이 그야말로 시작된 거죠. 한 두 달 정도는 그 건강원 안에 있는 그 암자에 있을 때는 정말 뭐 너무너무 행복했죠. 왜냐하면 집에 있으면 밥도 제대로 못 먹는데 여기 있으니까 뭐 밥도 제대로 먹고 그야말로 쌀밥 먹고 우리 집이 얼마나 가난했냐면 내가 태어나서 중학교 때까지 우리 그 고향 동네에 살았는데 그 동네에 살면서 내가 집을 몇 번 이사를 옮겨 다녔는지 보니까 6번을 다녔더라고요. 내가 그 14년, 15년, 아직 한 16년을 살면서 6번을 이사를 다녔는데 그 6번 중에 우리 집에 살았던 적은 딱 2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하고 같이 살던 집, 그리고 잠시 이사 갔던 집, 나머지 4개 집은 그 시골에서도 문간방, 뭐 이렇게 이런 막 그냥 좀 허술한 그런 데서 이제 이렇게 4번을 옮겨 다녔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렇게 궁핍했던 생활을 했기 때문에 절에 가서 쌀밥 준다는 그거 하나만으로도 저는 행복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쌀밥에 대한 어떤 그 갈망의 욕구가 발할 점 이제 한 2개월 정도 돼서 발령을 내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부산에 있는 그 엄궁동에 있는 암자였는데 거기에는 이제 스님이 그 당시 52세 여성이었는데 비구니가 아니고 그러니까 가정을 이루고 살다가 아들 못 낳는다고 소박 당해가지고 그 당시 그 스님의 그 이혼한 스님의 남편분은 부산 교육계에 정말 좀 수장까지 하고 막 그랬던 분인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그래서 그 남자 아들에 대한 그게 굉장히 컸던가 봐요. 그래서 그 스님이 그때 승복 가사를 하는 그 일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라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방망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거의 뭐 스님이 일할 때는 그게 자지만 그 나에게는 그게 이제 회초리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아주 힘들었던 게 거기 엄궁동에 있으면서 얼숙도로 농사를 지으러 가요. 그 스님하고 둘이 살았는데도. 그러면 농사를 지으러 가면은 이제 배 타고 들어가서 농사를 짓기 때문에 종일 거기 이제 밥 싸가지고 가서 거기서 하는데 매일같이 이렇게 그 불경을 외우라고 뭐 지금 보니까 그게 이제 뭐 마하바냐 바라밀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게 이제 천수경 뭐 이런 걸 외우라고 저한테 줬던 모양인데 그거 이제 세로 쓰기로 이렇게 그 옛날 갱지 있잖아요. A4 갱지. 그게 한 장을 이렇게 주는데 그게 우리말도 아니고 그걸 어떻게 일하면서 그걸 외울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못 외우면 저녁이 없어요. 그렇게 해서 정말 그리고 또 절에는 어쨌건 9시간만 되면은 이제 취침을 해야 됩니다. 9시에 잠들어서 4시에는 한 3시 반에는 일어나야 그러니까 이제 도량 청소하고 법당 청소하고 뭐 이게 뭐죠? 이게 정수 그 물 이렇게 떠다 놓고 그렇게 스님 이제 기침하시면 아침 예불 하고 그러면 또 이제 스님은 아침 예불 하고 잠깐 쉬러 들어가시지만 저는 또 이제 아침 공양 준비하고 이게 뭐 생활이 정말 그 행자 생활이라고 하는 게 그 당시에는 그렇게 좀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집에 가고 싶다 그러면 또 혼이 나고 이러니까 학교는 우리 어머니하고 약속을 할 때는 학교도 보내주겠다 이랬는데
제 기억에는 학교 뭐 며칠 못 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있다가 급기야 도망을 쳐서 나왔죠. 나왔는데 부산에 지금도 그 친구가 있는데 그 다리가 이제 두 다리가 다 소아마비 친구가 있어요. 그 제가 며칠 학교 다닐 때 학장국민학교 거기에 이제 다리 불편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도 아버지도 안 계시고 어머니도 안 계시고 누나하고 형하고 이제 같이 사는 그 집이 제가 학장초등학교에서 옹궁동으로 걸어오면 그 중간에 그 집이 있었어요. 그래서 도망쳐 나와가지고 갈 데가 없으니까 이제 걔한테 간 거예요, 제가. 그 집에 이틀인가 있다가 이제 김해에 우리 이모가 있다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거기서 걸어서 무작정 김해 간다고 이제 그 사상교인가? 뭐 하여튼 그 다리를 몇 번을 왔다 갔다 한 거예요. 왜냐하면 김해 차를 버스 그 김해라고 쓰인 차를 보고 이제 가다 보면은 또 건너편에서 김해 또 차가 또 오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잘못 왔나 싶어가지고 또 이 다리를 걸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를 제가 하여튼 그렇게 한 5, 6번을 그 사상교를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는 이제 그때가 11월 달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요 때보다는 조금 하여튼 추웠어요. 그래서 그 어떤 포장마차 장사 안 하는 포장마차 그게 이제 이렇게 들어가서 좀 있는다고 있었는데 배는 고프죠. 뭐 스님이 잡으러 올까봐 이제 겁은 나죠. 뭐 이런 그걸로 거기서 잠깐 뭐 잠이 들었는지 쓰러졌는지 하여튼 그랬는데 지나가던 이제 그 직업군인 한 분이 저를 발견해서 아마 경찰서로 데리고 갔던가 봐요. 저는 그때 이제 쓰러졌는지 뭐 그 경찰서에 어떻게 오게 됐는지는 모르겠고 경찰서에서 눈을 딱 떴는데 경찰서 기숙사에서 제가 이제 잠이 들어서 눈을 딱 떴는데 경찰복하고 이제 경찰 모자가 걸려 있잖아요. 그걸 보고 제가 한 번 더 기절을 할 정도로 왜냐하면 스님이 이제 잡으러 와서 내가 잡혔나 싶어가지고 그래서 하여튼 또 거기에서 참 지금 기억나는 재밌는 추억이 이제 그 경찰에서 저한테 이제 배가 고프다고 하니까 중국집에 음식을 하나 시켜주셨는데 그때 제가 먹었던 게 아마 짬뽕이었던 것 같아요. 제 난생 진짜 머리 생기고 처음으로 짬뽕을 먹었던 거야. 하여튼 그걸 얼마나 맛있게 제가 이제 먹었는데 그 배달 오신 아주머니가 제가 그걸 얼마나 맛있게 먹으니까 이제 저를 자꾸 꼬드기는 거예요. 이제 자기 집에 가면은 많이 먹을 수 있다. 그 유혹에도 제가 잠깐 흔들리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아닙니다. 나는 우리 집에 갈 거예요.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김해에서 뭐 조사를 이렇게 좀 하고 해가지고 이제 제 고향이 함양이거든요. 경남 함양인데 거기 가는 무임 승차권을 이제 이렇게 끊어줘서 가는데 그때만 해도 김해에서 그 경남 함양 거기 우리 고향에 가려고 그러면 한 6시간, 7시간 이렇게 걸렸어요. 그렇게 이제 완전히 뭐 녹초가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얼마나 심하게 좀 아팠냐 하면은 한 3일간 공이라고 있죠, 공이.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그 시골에는 의사가 없고 이제 그 공의가 이렇게 있었는데 보건소득했죠. 지금으로 보면 거기서 한 3일간 제가 거의 못 깨어나고 있다가 이제 이렇게 깨어나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절에서 뭐가 그렇게 힘드는지 그거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절에서 있었던 한 11개월 약 1년 정도는 그 절의 그 스님은 나름대로 이제 나이는 어리지만 그래도 중이 되려고 왔기 때문에 제대로 가르치려고 했겠죠. 뭐 불경도 외워라, 울력도 해라, 또 이 공양도 준비해라, 뭐 모든 걸 다 저한테 이제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11살, 12살 되는 아이가 감당할 수 있는 물리적인 그 노동의 어떤 크기라든지 또 그 암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우리나라 말도 아닌데. 그래서 얼마나 그게 싫었는지 거기서 와가지고는 사실 스님만 보면 나도 모르게 그냥 이렇게 좀 뭔가가 좀 확 좀 이렇게 올라오고 그런 게 있었어요. 좋은 추억은 아니었죠. 이제 머리가 성장하고 머리가 크고 이렇게 이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좀 이해할 수 있을 정도 되어서 제가 우리 짝지하고 결혼을 하고 난 뒤에 그 스님한테 부산에 한번 갔었어요. 그 울산에 조그마한 조기 교육센터를 하면서 그 스님에게 그냥 내가 이렇게 잘 컸습니다라고 그 자랑하는 차원에서 리플렛하고 이런 몇 가지를 그 우리 센터에 대한 공보물을 가지고 갔는데, 홍보물을 가지고 갔는데 그 스님이 그걸 보고는 조금 오해를 하시더라고. 내가 마치 그 스님한테 좀 후원이나 얻으려고 뭐 이런 좀 그런, 그래서 그때 한 번 더 좀 사실은 그 스님의 표본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실망을 많이 했죠. 그때. 그때는 그 스님한테 이제 굉장히 진짜 그때는 좀 실망을 많이 했어요. 해가지고 자꾸 이제 생각을 그렇게 한 거죠. 이분이 스님의 표본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쪽에 이제 마음을 가지고 저 나름대로 이제 자꾸 생각을 그렇게 바꾸다 보니까 뭐 지금은 그 스님도 이제 돌아가신 지 오래됐고 지금 만나는 스님들은 제가 좋은 모습만 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죠. 그런 말 많이 들어요. 예. 다들 그럽니다. 다들. 근데 저는 뭐 어떤 부분이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저는 제 철을 만나기 전까지는 정말 저의 삶은 정말 그 우리 흔히 이야기는 뭐 그냥 무지랭이 그냥 막 잡초 뭐 그런 삶이었죠. 제가 생일을 내가 몰랐어요. 내가 언제 생일인지. 내 생일을 처음 챙겨준 사람이 제 짝지입니다. 대학교, 그러니까 내 나이가 26살 때 처음으로 제가 생일 밥을 얻어 먹었어요. 우리 그 학교 다니는 우리 동급생들, 이제 같은 그 친구들하고 우리 집사람이 이제 뭐 주도했겠죠. 그래가지고 아주 이벤트를 굉장히 당황스럽고 낯설고 나도 이런 날이 있나 그 상징적으로 그런 걸 봤을 때 그간의 삶이 참 고단했겠다. 제가 생각해 볼 때도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제가 우리 짝지하고 이제 대학교 3학년 말부터 공식적인 연애를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대학교 3학년 24일 날 우리 그 온산 당월이 우리 원래 처가가 지금은 거기가 공단이 있어가지고 이주를 했는데 이주하기 전에 거기 살았어요. 정말 주소 하나만 들고 제가 24일 날 밤에 그냥 무턱대고 우리 장인 장모한테 쳐들어간 거예요. 그 찹쌀모찌 내가 떡 기술자니까 찹쌀모찌하고 국그릇 밥그릇 숟가락 세트 이렇게 하다 근데 좀 하여튼 왜 그랬는지 가가지고 대개 따님을 결혼을 전제로 사귀고 싶다고 했더니 우리 집 사람은 완전히 이게 좀 정신이 나간 사람 취급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때 그 제 장모가 저를 너무너무 잘 본 거예요. 이런 용기 있는 사람이면 뭘 해도 이제 좋다 이래가지고 제가 그 대구에 다시 올라가가지고 있으니까 그날 밤 쫓겨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대구에 그 처벅처벅 이렇게 해서 대구로 와가지고 이제 대구에 있었더니 우리 처제죠. 우리 처제가 그 대구에 있는 다른 학교 다니고 있었는데 걔가 나한테 그 우리 엄마가 사진하고
사주 단자를 좀 달라 한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우리 집에 그런 걸 좀 많이 따지기 때문에 다른 거는 안 봐도 궁합은 좀 봤으면 좋겠다 그런다고 한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내가 사실 내가 사주를 모른다. 생일도 모르는데 무슨 그 사주를 알게 그래서 언니 걸 먼저 주라. 언니 걸 주면 내가 내 거 주겠다. 그러니까 이제 언니 걸 가르쳐 주더라고요. 우리 집사람 걸. 그걸 가지고 제가 이제 그 동네 학교 앞에 있는 점장이한테 찾아갔어. 가가지고, 그 여자가 이렇게 생년월일이 사주가 이런데 이 궁합에다가 이 사주에다가 이 사주를 갖다 댔을 때 시간이 아침이 좋으냐 저녁이 좋으냐 그렇게 해서 맞추어 달라 했더니 점장이가 세상에 내가 사주궁합을 이리 오래 봤지만 당신 같은 사람 처음 봤다면서 아무거나 해도 괜찮으니까 그냥 알려주고 싶은 거 알려주라 이래가지고 그래서 제 사주가 그래서 막 그냥 아침 10시입니다. 모르죠. 우리 어머니도 뭐 잘 모르시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정말 참 그냥 그렇게 존재감 없이 거칠게 살았는데 지금 이렇게 살아갈 수 있고 또 이 자리에서 이런 또 인터뷰도 하고 하는 게 성공했죠. 이만하면. 살찐 이재명이란 말은 안 들었고 이재명하고 많이 닮았다. 이재명 당대표 그때 염색하기 전에 제가 이재명 대표가 우리 울산에 왔을 때 제가 인사하면서 그때는 그 대표가 아니었으니까 그때는 후보님 저하고 후보님하고 많이 닮았다 그러는데 우리 같이 사진 한번 찍읍시다 해가지고 찍은 게 있는데 진짜 많이 닮았어요 보면. 그래서 이미지가 많이 닮았다 하더라고요. 네. 지금은 이제 살이 좀 쪄서 그런데 제가 그때만 해도 얼굴에 살이 그렇게 안 있을 때는 진짜 이재명하고 많이 닮았다고. 옛날에 국민일보에 좀 이렇게 한 면 전체에 광고 없이 전체 한 면에 그때 국민일보에다 국제신문 부산 국제신문 하여튼 뭐 거기서 한번 그렇게 해서 우리 어머니하고 같이 나왔던 적이 있어요. 이런 내용으로. 그때 사진이 있고